안양욱 전 교총 회장님은 1957년 전남 고성에서 출생하시고 서울에서 초중고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 박사 학위를 따셨습니다. 학군 17기로 예비역 중위로 예편하셨습니다. 뭐 더 말씀하실 것은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 안양욱 후보자님에게 질의합니다. 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동아일보이고요.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있냐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록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보, 보수 모두 단일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옆에 지금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사의 내용입니다. 단일화 절차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내부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안양욱 전 회장 측이 9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통대위가 조 전 의원 사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조정혁 전 의원 측이 17일 성명을 내서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 라고 받아친 것이 대표적이다 라고 하는 동아일보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자뷰 아니냐.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고 그 다음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우파 시민들에게는 이 기사가 매우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무거운 질문들을 죄송합니다. 이 신문 기사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를 말씀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책은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은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받게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향후 앞으로 대승적인 단일화를 위해서는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특히 후보자들 세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나아가는 것이지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어떤 연역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후보자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톱다운 방식은 원래 이 단일화 방식에 맞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를 빚게 한 것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더욱더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당연하죠. 네, 예. 자, 아까 이 주최 측에서 우리 후보님에 대한 프로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과거의 여러 가지 업적, 그다음에 하셨던 일, 그걸 설명해 주신과 동시에 교육감의 출마하는 목적이 있으실까지 아우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저를 너무 감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은 오늘 자리에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도로 그렇게 같고요. 저는 다만 이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실 그동안 살아왔고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면서 학교 교육의 이념이 침투했고 좌편향으로 경도된 교육이 뿌리치게 된 것입니다. 후보 매수로 구속됐던 박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 일성은 윤석열 탄핵이었습니다. 교육에서 선동적인 이념과 사상은 빼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지난 10년간 우리 서울의 교육은 정치와 이념의 장이 되었고 그 결과 저희 제자였던 착하고 마음 어린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위기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무너진 교권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심하여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을 선거하는 교육 자체의 목적은 정치적 존립입니다. 제가 서울의 교육을 다시 교육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갈등의 장이 된 우리 학교 교육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복원시키는 핵심은 교육의 기본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특히 학부모가 서로 아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에서 43년 교육자이자 교육행정 전문가로 살아온 저 안양욱은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오직 한 길,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저 안양욱에 맡겨주시면 서울교육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아까 네. 지지하신 분들이 좀 오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더운데 벌써 감사드립니다. 아까 먼저 제가 설명을 듣죠. 질문 드린 건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고요. 아무리 중립이다, 중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좌에서부터 중하 그리고 우 이렇게 정치적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또 민주사회니까 본인 스스로가 좌, 중, 우 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스펙트럼 전상에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우라고 생각합니다. 우의 길을 인생을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 43년 살아왔고 그 우의 길 중에서 특히 그 스펙트럼이 우리는 우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이후에 민자당이라는 그런 당이 생기면서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스펙트럼을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고 또 교육감 직선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학생들의 동성애 교육, 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관련해서 2010년 박노현 교육감이 직설계 처음으로 당선돼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구창하길래 그 전에 또 우리가 경기도 교육감 김상공 교육감 교육부 장관도 하셨죠. 그분이 그 무상급식과 그 두 가지를 끌고 나왔어요.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앞에 가서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50차례에 걸친 데모스트레이션을 했고 또 투쟁을 해왔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빨리 폐지되어야 되고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특히 서울시 의회에서 뒤늦게 앞서 다른 시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전 조희영 교육감께서 결재를 안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바로 이 문제부터 제가 교육감으로서 제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동성애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종교를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안은 모두 기독교 집안입니다. 따라서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단을 다니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의 그런 특이한 우리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이기 때문에 진화되면서 생긴 특이한 케이스지 이것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 이제 그 동성애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질문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제심의위원으로 위원 활동을 할 때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제가 사실 진화생물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또 있고 또 후천적으로 우리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이제 학생이나 또 성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학교 교육 안에서 조기서부터 아주 예민하게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제 양념을 말씀하실 때 일선 학교 교사 생활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일선, 그러니까 강단에서 써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일선학교 교사는 제가 모든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3교육생 기간제 교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발령이 안 나서요. 네.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4년 6개월을 했고 또 대학에 가서 조교생활을 했고 또 이제 대학 교수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33년 6개월로 정년을 했습니다. 체육학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제가 체육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기억, 체육시간의 기억은 체육과 안 갖고 왔다고 손바닥 맞은 거 이외에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자,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체육의 목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제 이 체육 수업은 네. 이제 저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그 체육 선생님들이 나타났고 그 선생님들은 매우 자유스럽게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민주적인 그러한 체육 선생님들이 후배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교사도 100% 완전함이 없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그런 사안이 생길 경우에 특히 체육 선생님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체육 교사 교육이 정말 세계적으로 되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사회가 어떻게 고정관념 체육 선생님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몸이 아픈가 그런 문제는 뭐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희들 세대는 좀 그래봤습니다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네.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거기에 이제 좀 좋은 성적을 얻은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소감을 말할 때 나를 국가대표로 뽑아준 조국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누구라고 제가 꼭 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언급을 해줄 수 있으면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죠. 특히 우리가 학교 체육과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 체육 이런 엘리트 체육은 이제 운동 선수들을 아주 톱다운 톱클래스 선수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케이스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스테이트 아마추어 영어로 써서 알겠습니다만 국가주의적 체육 정책이 아직도 있어서 우리가 태릉 선수촌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국위 선양을 위한 그런 강력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파생된 사실은 빗나간 사례가 있고 그것을 용기 있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그 선수에게 대해서 정말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보다도 훨씬 용기 있는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도 너무 앞서가는 일들을 해서 조금 요즘에 자제를 하는데 저는 이걸 계기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체육 시스템은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잠깐 옆길로 들어왔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으면 단일화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단일화를 참여하지 않은 분도 있으면 뭐 10여 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그런 분들에 비해서 본인이 교육감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은 저의 경력에 나와 있듯이 제가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 실천가였죠. 사실 교수로서 학자로서 생각하지만 교수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즉 교사양들을 위한 교수였고 오로지 학교 현장 특히 제가 교총회장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가서 그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다 모두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교수로서의 생활을 바깥으로 사회활동으로 가게 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교총회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총회장 또 장학재도 이사장님도 하셨어요. 네. 교총회장, 장학재 이사장 등 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신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좀 외부적으로 나 이런 일을 했어라고 내세울 만한 업적이 좀 있습니까? 뭐 제가 좀 자랑하는 것도 추측하고 아니 뭐 지금 어차피 자랑하자고 나온 자리인데 네, 그래서 뭐 후보자로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 양 보수 정부에 유일하게 두 정부에 다 기여를 한 한국교총 회장직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임기 마치겠다고 나와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나가지고 그 대구 중학생 사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모든 언론을 잠깐 대구 무슨 사건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자살 사건,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네. 그 중학생 그 동료가 그 방에서 집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 파장 때문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 이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범국민 실천운동을 해서 300개 사회단체들을 모아서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연합을 결성했고 또 아울러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해서 국회 인성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포럼을 통해서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안을 했는데 마침 그분이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업적이라면 업적이었죠. 뒤에서 제가 받쳐줬는데 그것을 155명의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우리 교육감님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제가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께 이 부분을 좀 역사를 잘 알리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1학교 1 변호사 즉 학교에 이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들을 학교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그거를 제가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님과 그 당시에 협약을 해가지고 1학교 1 변호사를 했더니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사건 나고 나서 이하여 뒤늦게 조희연 교육감에서 마지막으로 1학교 1 변호사를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옛날에 2013년대 내가 이미 했는데 여하튼 시간이 저편을 건너서 이제 1학교 1 변호사가 제도가 되어서 학교를 안전한 학교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뭐 업적이라면 업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의 진화되는 계기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정교조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1981년도에 초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정교조가 85년도에 정교협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교조는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그게 일교조 모델이었습니다. 적군파를 60년대 그야말로 이미 좌파 인형으로 경도된 그런 교사들이 모여서 학습을 해가지고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사들을 모았죠. 그 모인 배경이 우리가 얘기하는 촌지 근절. 그거는 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 국민이 환호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바로 이 이념의 문제가 학교에 침투되게 되었죠. 따라서 이 정교조는 굉장히 그 촌지 근절을 계기로 마치 양심적 교사 집단으로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소멸돼야 될 그러한 교사 집단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28,000명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렇게 약화됐고 또 한편으로 제가 속했던 18만 명이었던 제가 교촌이 2010년도에 우리 한국교촌도 사실상 지금 10만 이하로 약화되면서 그 중간 사이에 한국 교사연맹이 교사노조가 생겼어요. 이 교사노조연맹은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증가가 돼가지고 1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라고 보고 앞으로 향후 교육감이 되면 이 순수한 교사들이 그 아픔 때문에 그냥 들어간 이 교사노조를 저는 완전히 올바른 정말 그 교원단체로 변화시켜야 돼야만이 대한민국 우리 학교 현장이 선생님들에게 무슨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한 학교로 똑바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역정을 두고 제가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봅니다. 네. 또 뭐 학교가 아닌 학원을 우리가 선택할 때 무슨 뭐 보습 학원도 있고 수학 학원도 있고 뭐 국어 학원도 있고 뭐 그 학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냐면 학원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를 봅니다. 예. 네. 학교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학부형이에요. 나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전교조 싫어. 그러면 그 학교에 모두 몇 명의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지,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은 누구고 사회 선생님은 누구고 뭐 과학 선생님은 누구고 이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는 어디고 그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소비자 선택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안을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사실 이슈화한 분이 뭐 뒤에 아마 네. 이제 후보자로 나오신 우리 조전혁 후보입니다. 예. 저는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 후보의 조전혁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의 그 용기는 제가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네. 그런데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서 폐해가 심했죠. 정교조가 역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정혁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아프게 약간의 성원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교조 명단 공개는 지금 그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벌써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정보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선생님의 교원단체를 우리가 모두 어떠한 단체든지 이렇게 가입하게끔 해주는 게 교권의 하나의 계기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이거를 공개를 못하게 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묘책을 국회나 또 우리 교육행정가들이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묘책이 아까 정보공개보호법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정보 공개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공급자예요. 근데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 법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지난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있어가지고 서로 뭐 그냥 흘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학교는 계속 새로운 학생들에게 있는데 네. 바로 이 새로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어떤 묘책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교원 평가. 교원 평가. 평가를 아주 교육감으로서 아주 강력한 평가 제도를 저는 도입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또 정교조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우리 여러 이해관계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 합리적인 규정, 학식, 더 나아가서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는 따져볼 수 있는, 따져보고 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그거는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야말로 참모들에게 이런 국장님이나 뭐 과장님들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24시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같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 의사결정자의 리더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물러서지 않고 저는 본인의 교원평가의 문제는 네. 제가 뭐 MB정부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교총회장직이었는데 이 교원평가 문제를 가지고 아주 소홀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교원평가를 제 묘책이 제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43년 동안 생각해온 이 교원평가를 매우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옴삭달싹하게 못하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히려 자기가 나올 자유롭게 네. 오히려 교원평가를 통해서 훌륭한 네. 교사들이 인정받고 또 나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교육이나 한다거나 또 나태한 그런 교사들에게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마련했고 그거야말로 교육감이라는 행정력 리더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육감이 되시면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공약을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 라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제가 좀 써오고 예. 왜냐하면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었어요. 그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컨셉은 있지만 네네. 사실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네. 하도 사장님이 막 그러니까 네. 좀 뭐랄까 긴장이 돼갖고 정신을 좀 잃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좋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자님 같으신 분이 저는 좋거든요. 네. 제가 많은 공약이 100대 공약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교육감에 나올 정도면 그 정도의 고민을 하고 다른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라 합니다. 저는 대표 공약을 제가 이름 안양옥의 첫자로 딴 안심교육으로 일단 내드리겠습니다. 안심해야 됩니다. 안심. 그래서 첫째,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안심.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차분하게. 학교 폭력 근절로 학교 생활 안심. 셋째, 학교 급식비 현실화로 급식 안심. 넷째, 체험학습, 앨범, 방과후 학교 등을 무상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안심. 저는 철학은 네 번째 철학은 제가 이 패러다임이 좀 시프트가 됐어요. 옛날에 2010년도만 해도 이 무상급식을 제가 아주 오세훈 시장하고 막 결코 반대를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깨달으면 우리 학부모님들과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요. 네. 무상급식 오세훈 시장님하고 뜻을 그때 같이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국교총 회장이 되어서 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무상급식을 반대해가지고 네. 그걸 주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 개표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네. 똑같이 제가 그 당시엔 김상봉 교육감, 네. 이른바의 친구 교육감의 아주 아이콘을 사실은 좀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정교조에 등록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총회장으로서 오세훈 시장님께 이렇게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무상급식 반대 선언을 이제 인터뷰하고 막.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다는 겁니까? 지금은
이게 좀 깨달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네. 서울시 예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돼가지고 학교 예산이 지금 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학으로 막 자르려고 하는데 저는 잘라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굉장히 남아요. 네. 그런데 왜 초중등 교육에서 잘라가지고 교육이 안에 있는 예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자, 제가 잠깐요. 제가 이제 자꾸 개입을 해서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파리 특파원, MBC 파리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파리 특파원에서 매우 그 프랑스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매료됐어요. 그 이제 제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다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주면 저녁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구청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파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파리 구청에서 저한테 편지가 와서 당신의 월급 봉투 명세서를 들고 구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당신은 1등급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했더니 당신은 특파원인데 원급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 점심값을 1등급을 내라. 그래서 뭐 내라는 대로 내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점심값을 그 당시는 프랑스가 훨씬 우리도 선진국이었는데 네. 무상급식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교 담임 선생님은 저 아이가 몇 등급의 그 점심을 먹는지 저 아이의 부모가 그 급식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구청 직원만 압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알겠죠. 그거를 그 당시에는 네. 저도 프랑스 제도를 오세훈 시장님과 네. 함께 공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 제도나 또 구성원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중등학교 예산이 대단히 지금 잉여 예산이 있어요. 또 시설 설비 예산 이런 쪽에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에 가서 사실 급식비가 굉장히 약화되니까 급식 질이 낮아지니까 이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우리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적정 기준에 레벨업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니까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인구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감소를 사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지원했을 때 그 안심되는 학교 또 안전한 학교가 됐을 때 출생률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네, 좋습니다. 제가 기회를 줘서 계속해서 본인의 대표적인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바로 아까도 논의됐던 이제 오늘 주제인 우리 보수 우파의 가장 쟁점이 되는 이 좌파 이념 교육 이것을 치우친 공교육을 바로잡는데 저는 서울의 모든 학교를 바로잡고 행복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교권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학교 소멸을 막아야 됩니다. 학교 소멸이 되면 인구 증가가 될 수가 없죠. 또 학생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금 전에 반복했지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과거의 그런 공동체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즉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학교 바로 세우기 이런 컨셉을 제시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학교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건 좀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사회에 있는 노인학교하고 유아학교 그래서 이 유치원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통합적인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발전시키려면 이런 통합학교도 우리가 과감하게 서울 교육부터 실시해 본다면
매우 성공적인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살아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 교원지휘 향상 특별법이라는 것을 사실 교총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교원 지휘 향상을 위한 특별법. 네. 이게 교권의 문제가 이슈화돼. 그전에는 너무 우리가 군사고 일제 정치로 선생님이 너무 대접을 받아가지고 사실 뭐 선생님이 절대 전능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서서히 민주적으로 변화되면서 교권이 문제되면서 만든 제도가 국회에서 이 교원지휘 향상 특별법인데 이게 사실 그냥 사문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실효성을 보이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과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광노현 조희연 두 교육감께서 이 좌파 교육 성장인 이 혁신학교를 많이 들렸어요. 저는 이 혁신학교는 이제는 정말로 다른 정말 정상적인 학교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많지만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실 게 많아서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해서는 있겠습니까? 예, 예. 이건 더 하라면 더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할까요? 예, 시간 아까 좀 네. 아까 좀 그 말씀드린 거 조금 더 설명하자면 네. 이 노인학교, 아까 학교 통합 소멸해서 노인학교와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면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예, 그러니까 사회 바깥에 있는 노인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있는 학교와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이것을 만약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교육청부터 그 일을 해야 잠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네. 제가 그럼 이제 뭐 잠깐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초대 그 교육부 장관이 박준희 장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박준희 장관은 오래 못했어요, 장관을. 그런 예. 그 전에 김철 장관이 후보자였어요. 후보예요. 근데 박준희 장관이 아까 오신 분들입니다. 네, 박준희 장관이 낙마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맞습니다. 학교를 좀 1년 일찍 보내자라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예,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매우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이었고 그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정도 이제 굉장히 또 사회도 그렇고 또 나가서 학교도 적응이 되죠. 네. 급작스럽게 갑자기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범학교 조금씩 단계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톱다운식으로 만호세 입학 이러니까 저항이 학부모님들도 엄청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저는 향후 제가 뭐 교육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현장을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네. 교육부나 또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하위 상달 방식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공약을 좀 말씀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급식 이 질을 아까 말씀드린 집밥보다 높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가지고 이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학교 급식비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도로 가야만이 우리 신세대의 아동들이나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에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이걸 하려면 학교 급식 지도사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또 안 되고 또 이 급식 분만 제도를 위해서는 순회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무슨 평가요? 순회. 그러니까
그 교육청이 그냥 학교에다가 다니는 자율성만 놓은 게 아니라 예. 그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과 저는 좀 마저 얘기하자면 제가 한국교총 회장 되기 6년 동안 저는 하루 24시간 오로지 이 교총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과 결혼했다. 이런 신념으로. 그런데 만약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제 있는 혼신의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해서 저는 학교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교육청 교육감실은 한두 시간만 결제하고 보고하고 학교 현장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매일 한 학교씩 가서 대화를 나누고 뭐 이 근무하는 시간 9시부터 뭐 6시가 아니라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현장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또 학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데 아까 체육을 전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체력이 좀 다른 분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현실화 되다가 좀 약해지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질문은 좀 거북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요거 하나만 더 하나 더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지금 학교는 죽어가고 있다. 네. 아까 이제 사회자 얘기했는데 그 중에 요인이 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 막연하게 좀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의 이 직렬, 즉 직렬에 따라서 교장, 교감, 교사 이 단순 직렬이 아니라 예. 직원분들이 다양한 직렬이 생겼습니다. 공무직, 이런 직렬이 다 노조가 다르. 그래서 이 노조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학교의 노조는 정말로 이 일반 사회보다도 더 일반 회사는 딱 뭐 노조가 두 가지, 복수 노조가 있죠. 그런 거죠. 네. 여기 다종의 노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 학교에. 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고심과 고심을 하면서 학교를 다시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 바로 이 노조의 그 시스템을 학교장이 노조하고 협약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장과 학교의 관리자들이 이 노조들과 협약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교육청에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협약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이 노조 관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노사를 학교에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 아니십니까? 예, 저는 뭐 정교조의 문제는 뭐 놔두고 이 노조를 합리적으로 우리 한국노총 이런 데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우리가 초치해서 이 학교 안에 있는 노조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을 시키고 그 융합의 모델로 그 단일 차원에서 학교장과 원샷으로 딱 협약을 맺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학교가 아까 이만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 지금 드릴 질문은 좀 거북하시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아요. 야, 교육감 선거가 뭐 토론하느냐, 돈 없애자, 교육감 선거 폐지하자 라고 하는 그 주장이 높아요. 그러면 대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런닝메이트제로 가자 이런 그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육감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한테 이런 걸 질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2010년도에 한국교총 회장이 될 때 바로 이 교육감 직선제가 법제화가 돼서 시작했습니다. 초대 직선제 교육감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초등부 교육의 현장의 리더십은 바로 이 교육감 직선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말씀하신 런닝메이트제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나 이게 잘 모르시는데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잘 모르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차 헌법 개정 때 1962년대 이 교육의 이
이 전문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켰어요. 저는 이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산업화에 큰 기여하는 모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의 공적을 사실은 이 역사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 교육감 직선제를 공부하면서 이 공부인데, 다만 이 러닝메이트 제도가 네. 현실화되려면 이 파고를 넘겨야 됩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성이 있다라고 제가 검토한 걸로 알고, 그래서 도입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전 이조 장관께서 제가 교촌 회장 제시했어요. 회장님 공동 등록제 하면 안 되겠어요. 어때요? 왜요? 공동 등록제.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당 정치적 중립이니까 네. 이쪽에 그 시도지사는 정당인이고 우리 교육감 후보자는 비정당인으로 네. 그러면 이게 공동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것 또한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된 걸로 압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이런 러닝메이트 제도, 또 법이라는 게 완전한 어떤 법리에 근거해서 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네. 현실은. 네. 그래서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이 문제를 깊숙이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러닝메이트 제도라는 거, 또 보완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고민하시겠다. 네. 이거는 고민하시겠다. 자, 이제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장은 그 두 가지 커다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조직을 장악하고 또 예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시 교육 예산의 규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뭐 패널을 만들어 보셨는데 이거는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젯밤에 네. 연구해서 좀 정리해 네, 봤습니다. 우리 이 기자회견 토론의 문제는 뭐냐, 그냥 말로 때워요. 그런데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 갖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그 언론인께서 그냥 이렇게 쭉 줌으로 들어가서 이거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서울시 예산을 사실 시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 외에는 또 행정당국자 외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핵심적인 것만 발췌를 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우리 막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요. 이 현재 예산이 14조 3,885억 원입니다. 예, 14조 여기 이걸 보면 자, 이거 뭐 기업 판단을 만들어 갖고 오셨으니까 14조 3,885억 원인데 네, 현재 예산이 예, 사실은 과잉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과잉을 과잉으로 예산을 너무 편성을 해가지고 예. 실제 총 수입은 13조 3,145억 원. 그러니까 약 1조 원 가까운 돈이 아니 실질적으로는 13조 안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친 돈이 13조 3,145억 원이다. 예. 그런데 또한 지출은 11조 7,155억 원. 그러니까 다 예산을 책정해놓고 실제로 돈도 들어왔는데 쓰지 못하는 거죠.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 대학으로 그래서 이제 보내자. 서울시금은 7,835억 원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돈이 남는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이걸 이제 그러면 자꾸 그냥 슬쩍 넘어가실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대학으로 돌리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아니요, 대학으로 돌리면 안 안 됩니까? 됩니다. 제가 그러실 거예요. 왜 안 되냐? 네. 우리 지금 학교 예산, 아까 얘기한 급식 예산도 얘기해 네. 들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 열심히 운영하면요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비중이 여기에 있는 이 2월액 있지 않습니까? 네. 2월액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설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시설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죠?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적 수혜를 주는 그런 예산보다는 좀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많다. 그런 얘기를 좀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고, 따라서 앞으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바로 이 시설 설비 예산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을 학생들이 직접 학력이나 모든 수혜가 되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패널을 네.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뭐 많이 안 부족합니다만 바로 지금 그 제목이 서울 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제목이. 이게 이제 왜 이것만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드렸냐면 우리 AI 요즘 교육을 좀 굉장히 네. 우리 디지털 시대. 그런데 여기서 그 여기 디보 태블릿 PC 그다음에 전자칠판 네. 요 예산이 계속 사실은 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 증가되다가 또 감소되고 또 급격하게 또 감소돼 있어요. 전자칠판.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가장 수혜가 되는 그런 이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저는 이 교육감이 이런 사안을 잘 깨지 못하고 그냥 좀 여러분들지만 밑에 행정직에 특히 일반 행정직에게 많이 맡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교육직하고 일반 행정 집행직하고 또 리더인 학교장이 정말로 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네.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행정실 따로, 교무실 따로, 거기에 학교장은 학교장실이라는 곳에 있어요. 저는 학교장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너무 권위주의실은 넓다. 그래서 이제 좁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는데 저는 그 공간을 항상 같이 수기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있어야지 거기가 뭐 손님만 접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반 행정직과 또 교육교사직 또 관리직 같이 수기하는 그런 민주적인 장으로 하면 학교장실이 그렇게 넓다고 비판받지 않읍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산이 함께 토론이 되고 디베이트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 일반직이 그냥 행정실에서 자기 나름대로 편성해가지고 교육직과 이 구분이 되는 이 우선순위를 잘 못해. 학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이제 작동을 잘 요즘에 하죠. 한데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학교 바깥에서 학부모님이나 또 여러 외부 구성원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날 짧게 디베이트하고 그냥 사실 통과하는 민주적 장치이지 실제 학교 안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성의 문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 굉장히 좀 저도 아까 5세 만 5세 입학처럼 네. 굉장히 그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가 이제 없으니까요. 우리 지금 학교 공립학교의 경우에 사립학교하고 다르게 네. 4년 또는 5년 순환근무제예요. 학교 선생님 이제 네, 전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통상 요즘에는 지역별로 크게 막 영등포구 사는데 뭐 저기 강북구에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 번역별로 이렇게 하는 인사이동을 하는데 저는 이 인사이동의 유연성 그래서 학교에 요즘에 이제 그런 부장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학교장에 이제 인사권이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네. 가령 예를 들면 사립학교는 이제 뭐 30년 근무하니 너무 좀 문제 있지만 네. 또 이게 걸러지지 않는 또 공립학교는 그냥 5년 지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가야 되는 네. 저 중임 학교장만 중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학교장도 4년마다 바꿔갖고 중임하는 방식도 있지만 네. 성과가 있고 이런 분들은 10년을 그냥 계속 해야지 학부모들과 신뢰도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한 그 신뢰를 받는 이름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또 학교장도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신뢰를 받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 교권이 제가 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인사권을 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학교의 학교장의 인사권을 이제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얘기만 잘하면 5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1년씩 뭐 이렇게 해요. 1년씩 연장해 주는데 과감하게 네. 잘하고 학부모님 평가하면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자리에서 중임제, 우리 대통령 중임제처럼 학교장 중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선 교사님들에 대한 일선 교사님들도 지금도 사실상 그 권역별로 이동을 해요. 네. 근데 그 이동을 하면 이제 막 힘든 곳이 있으면 이해해 주는 건데 예. 자기가 계속 있고 싶어도 그 순환 근무제 때문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학부모가 이거 선생님은 그냥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서 네.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아하. 학교 환경도 있고 또 선생님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도 있고 또 거기 지역사회 다르잖아요. 그걸 적응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소 2년 걸립니다. 물론 좀 빠르면 1년 정도면 되지만 그럼 2년 하다가 그 이후에 3년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또 3년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좀 매너리 자, 이제 충분히 알려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자, 혹시 제가 질문에 빠진 게 있다든가 또 마저 하시고 싶지만 말씀 주지 못한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여유는 좀 있어요. 뒤에 그 조정혁 후보가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말씀하셔도 뭐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많이 준비해왔는데 말씀하세요. 뭐 왜냐하면 여기 조정혁 후보가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유 질문을 이제 네. 지적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좌편향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의 소신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떠면 교감의 의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이 민족민주사관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교사 정규는 좌편향 교사의 수가 훨씬 많은데 부모님에 대한 대책을 말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지적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균형 있는 역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체육교사지만 제가 야사, 역사, 제 후배들이 저를 아주 그 천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로 저도 절절하게 느끼는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교과서를 바탕으로 지도하며 어린 학생들이 이념화하는 경향이 정말 대단히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한국전쟁을 민족내전이라고 유엔군을 외세로 보고 대한민국 건국을 남북 분단이라고 보는 이런 망국적 진보 역사관을 그게 정소린 양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반드시 이 역사관을 폐지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더욱더 제가 교장 선생님이 특강을 하라고 이게 요즘번 그 유튜브에 나가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정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이 체험학습 또 외부의 전문가, 학부모나 역사학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면 학교장이 해야 됩니다. 또 교육감이 같이 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장을 상시적으로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만나서 저는 첫 번째 학교장과의 교육감이 같이 병행해 나가는 제1의 역사 교육으로 공유 함께 공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저는 그 혁신학교 아까는 얘기했으니까 오늘 좀 길어서 약하고 이 정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제 교육감의 뜻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교 입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교육감 말고 교육부 장관을 이렇게 드린다면 대학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네. 했습니다. 한국교총회장 시절에 대학교 총장님들, 교수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네. 이 대학도 초중고등학교와 똑같은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뭘 뜻하냐?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얘기지만 대화의 소통이 아니거든요. 대학에 교수 생활을 했지만 교수와 행정가인 총장실의 벽이 너무 두꺼워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대화. 제가 학생체장을 2년을 했는데 학생체장 당시에는 운동권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학생체장이어서 제가 이거 총장님 이거 하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한을 그래서 학생처가 공화국이라고 했어요. 네. 정무처가 아니 학생처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하기 어려운 한마음 학생들이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가자. 그래서 세계 속에 이번에는 서울 교육도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자기들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5대학 6대들을 나가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저는 사실 여기에나 제가 이제 제시 안 돼 있지만 세계 속의 서울. 그래서 저는 꿈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수입을 해나 정책을 수입만 하는데 저는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네.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부분 예. 입시제도. 입시제도에 대해서 북한에서 말씀드려요. 대학 입시제도가 변함에 따라 고등학교도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학 그 전체 교육의 병목 현상이 바로 이 대학 입시에 그냥 네. 막혀 있거든요. 네. 저는 대학 입시를 지금 수능 그 이전에 우리 예비고사라고 했죠. 네. 표준형 시험에서 이런 사고형 제도로 바뀌거든요. 이 수능의 문제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초 아까 기본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제가 제안했듯이 가장 기초 지식 기본을 평가하는 표준형 대학 입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애매한 이 수능 사고형 창의성을 담보해서 하는 이 수능은 조금 더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 저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학교 생활 기록부 자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고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만 보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6년 평가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학 시에서 적용하면은 학교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안정될 것이고 또 대학도 그 과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교육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반복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능이라는 애매모호한 사고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수능을 출제하면요 교과정 평가에서 맨날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쪽집게 학원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기초 아까 기본을 단답형이라는 이 잣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과정평가는 학교 안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뭐 초등학교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그 과정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 이 학생이 어떤 일을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들이 입시 위주로만 되고 또 그 말씀하신 지금 학교 그 생활기록부는 그냥 매우 형식적인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신뢰하는 대학 당국들 이런 이제 열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그렇게 과정 평가를 하고 또 굉장히 그 기초 학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좀 갑자기 질문해서 조금 제 머릿속에 있는 네네. 모델링이 네네. 설명이 잘 안 되는
글쎄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지만 대충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저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빠진 건 없죠? 하실 말씀 다 이제 하시죠?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십시오. 네네. 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 열이면 열 모두 보수호 단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념에 경도된 공교육의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선 경쟁이 있는 후보, 약점 없는 후보, 진정한 교육자인 저 안양으로 단일화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33년 6개월 동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한 서울교육의 대표주자입니다. 반드시 좌파 15년의 교육청을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온 힘을 모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